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화려한 도시 서울의 이면,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에는 빛바랜 시간과 잊혀진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의 한 골목에서 차가운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궁에 빠진 그때 한 냉소적인 사립탐정이 그림자처럼 사건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서울의 심장, 종로. 그곳에서도 인사동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과거와 현재가 기묘한 동거를 하는 곳이다. 고층 빌딩의 그림자가 내려앉은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기와지붕과 세련된 유리 건물이 어색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싸구려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과 수십 년 전통의 필방이 나란히 자리한 그곳은 늘 관광객들의 활기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이면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들이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인사동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에 자리한 묵향화랑이라는 작은 갤러리에서 주인인 박인환 화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갤러리 안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었고 금고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남아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는 저항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아는 사람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것은 피해자의 손에 굳게 쥐어있던 작은 그림 조각 하나였다. 그것은 가로 세로 한 뼘 크기도 되지 않는 찢어진 캔버스 조각이었다. 그 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붓터치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그것을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다잉 메시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그 조각이 어떤 그림의 일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 결국 뚜렷한 용의자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사건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했다. 경찰은 여전히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수사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사건은 그렇게 인사동의 짙은 그림자 속으로 묻혀버릴 운명처럼 보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비가 갠 어느 오후였다. 종로의 낡은 상가 건물 3층 강태주 탐정사무소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걸린 사무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사무실 안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주인을 닮아 까칠해 보이는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유일한 직원인 양소파를 차지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언제 마셨는지 모를 커피잔과 담배꽁초가 가득한 잿더리,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립탐정 강태주가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는 경찰 강력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에이스 형사였지만 불의의 사고와 조직과의 불화로 옷을 벗은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다. 이제 그는 잊혀진 사람들의 사소한 의뢰나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냉소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삼류 탐정일 뿐이었다. 저 실례합니다. 강태주 탐정님, 맞으신가요? 문 앞에서 들려오는 맑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강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아직 슬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맞소만, 영업은 끝났소. 내일 다시 오시지. 강태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요즘 들어 그는 의뢰인을 가려받고 있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건은 질색이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간절해서 찾아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주는 못 이기는 척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소. 딱 10분만 드리리다. 그 안에 날 설득하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는 거요. 여자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자신을 서아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바로 일주일 전 인사동에서 살해된 박인환 화백의 유일한 혈육, 하나뿐인 손녀였다. 할아버지 사건 때문에 오셨군, 강태주가 말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맡을 수 없소.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들은 모든 걸 단순 강도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절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무언가 때문에 살해당하신 거예요. 강태주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라도 있소?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 사라졌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메아리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평생 역작이 될 거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자랑하셨죠. 그런데 그 그림이 사건 이후에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경찰은 강도들이 다른 값비싼 그림들과 함께 훔쳐갔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범인은 처음부터 그 그림을 노리고 온 거예요. 강태주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사라진 그림. 그리고 피해자의 손에 쥐어있던 의문의 그림 조각.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몹시 불안해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과거의 그림자 강태주는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냉소적인 표정 뒤에 아주 오랜만에 탐정으로서의 날카로운 호기심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주세요. 경찰이 놓치고 있는 혹은 외면하고 있는 그 진실은요. 의뢰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강태주는 잠시 동안 말없이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귀찮음과 호기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약금은 선불이요. 그리고 경비는 별도지. 그는 사무실 벽에 걸린 낡은 트렌치코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냉소적인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당신 할아버지의 그 메아리라는 그림이 대체 어떤 메아리를 품고 있었는지 말이야.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인사동 살인 사건은 잊혀진 탐정 강태주의 손에서 다시 한번 진실을 향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첫 번째 발걸음은 사건의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묵향화랑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주와 서아는 함께 묵향화랑으로 향했다. 이미 경찰의 현장 감식은 모두 끝났고 갤러리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을씨년스럽게 둘러쳐져 있었다. 태주는 익숙하게 라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 현장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피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오래된 유화물감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겉보기에는 경찰의 말처럼 단순 강도 사건의 현장처럼 보였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그림 몇 점은 사라졌는지 텅 빈 액자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경찰 시절의 경험으로 단련된 태주의 눈에는 그 어지러운 풍경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위화감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유심히 살폈다. 서아 씨, 이 도자기는 원래 어디에 있던 거요? 아, 그건 원래 저쪽 창가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다랑알이었는데 서아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반이 있던 자리부터 도자기가 깨진 채 발견된 장소까지의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예리한 눈에 바닥에 미세한 끌린 자국이 들어왔다. 누군가 선반을 억지로 밀거나 혹은 선반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기 위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었다. 경찰은 이것을 범인과 피해자의 다툼 흔적으로 보았겠지만 태주의 생각은 달랐다. 범인은 금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군. 그의 시선은 갤러리 내부의 다른 소품들로 향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의 쿠션은 부자연스럽게 뒤집혀 있었고 서재의 책들은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었다. 마치 집주인이 아닌 이 집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듯한 흔적들. 범인은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침입했던 것이다. 사라진 그림 말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였소? 태주가 물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서아가 손으로 크기를 가늠해 보였다. 할아버지가 늘 덮개로 덮어두셔서 저도 전체 그림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주 어두운 색감의 골목길을 그린 풍경화 같았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자리로 다가갔다. 바닥에는 아직도 그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 있었다는 그 의문의 그림 조각. 경찰 말로는 피해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범인의 그림을 찢어 단서로 남기려 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아가 말했다. 아니, 이 태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지? 네. 범인이 그림을 찢어 피해자에게 쥐어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오. 이것은 단서가 아니라 경고나 메시지일 수도 있어? 나는 내가 그린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그런 섬뜩한 메시지. 태주의 해석에 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주는 현장을 한 바퀴 더 둘러본 후 밖으로 나왔다. 이제는 주변 탐문을 시작할 차례였다. 그는 먼저 갤러리 바로 옆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 남자를 찾아갔다. 골동품상 주인은 박화백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가 아주 좋은 이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주가 박화백의 금전관계나 다른 주변인들과의 갈등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글쎄요, 그 양반이 워낙 고지식해서 자기 속내를 남에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아끼며 더 이상의 대답을 피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필방 주인이나 찻집 주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박화백을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예술가였다고 칭찬했지만 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닫았다. 태주는 탐문을 계속할수록 이 인사동 골목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겉으로는 모두가 친절하고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외부인에게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들만의 끈끈한 유대감 혹은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기도 했다. 묘한 긴장감이 좁은 골목길의 공기 속에 끈적하게 배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주는 서아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강도 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사립탐정의 등장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봐요. 강태주 씨, 당신이 아직도 형사인 줄 아나 본데 이 사건은 경찰이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끼어들지 마셔. 나는 그냥 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러 온 것뿐이요. 김 형사, 증거물 목록이나 좀 봅시다. 특히 피해자가 남긴 그 그림 조각.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김 형사는 마지못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그림 조각을 꺼내왔다. 비닐 안에 담긴 작은 캔버스 조각. 태주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서아의 말처럼 어두운 색감의 붓터치 몇 개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붓터치 속에 어떤 특정한 건물의 지붕 모양과 골목길의 구도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다. 그는 문득 이 그림 조각이 단순한 다잉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자신의 가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것이 만약 범인이 남긴 메시지라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경고일까?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림 메아리는 대체 어떤 진실을 담고 있었기에 범인은 살인까지 저지르며 그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일까?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하지만 태주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아주 조금씩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용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거짓된 알리바이를 깨뜨려야만 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골목길의 낡은 메아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다. 사건 현장과 주변 탐문을 마친 강태주의 머릿속에는 몇 개의 이름이 용의선상에 떠올랐다. 그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용의자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어야만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피해자 박인환 화백과 평생을 애증의 관계로 얽혀왔던 옆갤러리 청남화랑의 주인이었다. 청남화랑의 주인은 예술가 특유의 깐깐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노인이었다. 그는 태주를 보자마자 경찰한테 할 말은 다 했소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온 사립탐정일 뿐이죠. 태주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박화백님과 오랜 경쟁 관계였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두 분 사이에 혹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요? 경쟁 관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노인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그 양반은 그저 낡아빠진 전통에 갇혀있던 고집불통일 뿐이었소. 나와는 가는 길이 달랐단 말이오.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다. 태주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나는 경기도에 있는 도예 공방에 가 있었소. 중요한 작품을 의뢰하러 갔었지. 경찰에도 이미 다 확인시켜준 사실이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태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날 어르신의 차량 블랙박스가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아무것도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태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노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건 기계가 낡아서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뿐이오. 날 의심하는 겐가?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예태주는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박화백의 사라진 그림, 메아리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본 적도 없는 그림인걸.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태주를 갤러리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하지만 태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특히 사라진 그림 메아리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태주의 두 번째 목표는 박화백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던 골동품상 주인이었다.
그는 갤러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먼지 쌓인 골동품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찻집 주인이나 갤러리 주인과는 달리 태주를 보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박 화백님은 오히려 제 사정을 봐주시던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왜 그분을...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진정하시죠, 사장님.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태주가 그를 진정시키며 물었다. 사건 추정 시각에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가게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해서 일찍 문을 닫고 가게 안쪽 방에서 밀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혼자 있었으니 증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아닙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헛수락이 짝이 없었다. 태주는 그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가게 구석, 그가 그림을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듯한 작은 작업대 위에 여러 종류의 물감들이 널려 있었다. 태주의 시선이 그중 아주 독특한 청록색 물감 하나에 멈추었다. 이 물감, 아주 희귀한 안료로 만든 것이군요.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태주의 말에 골동품상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물감은 박화백이 자신만의 그림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던 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물감이었다. 경찰의 현장 감식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건 박화백님이 예전에 쓰시던 걸 제가 얻어온 겁니다. 그림 복원할 때 가끔 필요해서요.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명백한 용의자였다. 하지만 태주는 왠지 모르게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는 너무나도 알기 쉬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살인자의 냉혹함이 아닌 그저 겁에 질린 소시민의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태주의 세 번째 발걸음은 박화백의 오랜 조수였던 젊은 화가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박화백의 유일한 제자이자 지난 10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스승의 죽음에 깊이 상심한 모습이었고 태주에게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승님은 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화가의 길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그런 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태주는 감상에 빠지지 않았다. 사라진 그림, 메아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주시오. 메아리는 스승님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그려왔던 인사동 골목길,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시간의 흔적을 하나의 화폭에 담아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승님은 그 그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비밀이라도 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그림을 숨기셨습니다. 그의 증언은 서아의 말과 일치했다. 태주는 그의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에는 그의 습작으로 보이는 수많은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평범한 풍경화나 인물화였다. 하지만 태주의 시선은 그 스케치들 사이에 무심하게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에 멈추었다. 그것은 어두운 골목길을 그린 아주 거친 느낌의 크로키였다. 구도는 복잡했고 붓터치는 격렬했다. 그리고 그 골목길의 풍경은 태주가 경찰서에서 보았던 피해자의 손에 쥐어있던 그 그림 조각의 구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메아리의 습작인가? 태주의 질문에 젊은 화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케치를 황급히 떼어내 숨겼다. 아닙니다.
그냥 혼자 연습 삼아 그려본 겁니다. 스승님 그림을 흉내 내본 것뿐이에요. 그의 과민한 반응. 그는 스승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존경의 이면에는 스승의 재능을 향한 질투와 그의 작품을 훔치고 싶다는 검은 욕망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용의자들은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서로 얽히고 설켜 사건을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듯 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사건의 시작점에 있는 의뢰인 서아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할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갤러리와 작품들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 역시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처지였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경쟁자, 채무자, 조수, 그리고 상속인. 모두가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범인은 이들 중 누구일까? 아니면 이들 모두가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다시 한번 범인이 남긴 그 작은 그림 조각을 떠올렸다. 그 안에 이 모든 거짓말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진실이 숨어 있을 터였다. 강태주는 자신의 낡은 사무실로 돌아와 칠판 위에 용의자들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경쟁자였던 옆 갤러리 주인, 빚에 쪼들리던 골동품상, 스승의 재능을 질투했을지도 모르는 젊은 조수, 그리고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유일한 혈육인 손녀 서아까지. 모두가 그럴듯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말은 거미줄처럼 얽혀 진실의 모습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다. 태주는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길게 내뿜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건의 본질이 대체 무엇일까? 정말 박화백의 사라진 그림 메아리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그림은 더 깊고 추악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 즉 맥거핀에 불과한 것일까? 그는 문득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원한이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동 골목 전체를 감싸고 있던 그 기묘한 침묵의 카르텔. 어쩌면 이 사건은 박화백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이 골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묻어버린 어떤 오래된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박화백의 죽음은 그 잊혀진 과거의 메아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마침내 현재로 돌아온 것일지도. 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의 낡은 전화기가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서의 김 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비아냥거림 대신 다급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주. 자네, 지금 당장 인사동으로 와봐야겠어. 일이 터졌네. 아주 큰일이. 태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가 급하게 도착한 곳은 바로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골동품상 주인의 가게 앞이었다. 가게 입구는 이미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태주가 안으로 들어서자 김 형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죽었어. 골동품상 주인 말이야. 골동품상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안쪽, 그가 그림을 복원하던 작업대 의자에 앉은 채로 발견되었다. 외상이나 다툰 흔적은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만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독살이었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찻잔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어. 누군가 차에 독을 타서 마시게 한 거지?
아마도 아는 사람의 소행일 거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차를 대접받고 죽었을 정도면 김 형사가 말했다. 태주는 말없이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 번째 살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방식. 범인은 왜 갑자기 살해 방식을 바꾼 것일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때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 한 명이 소리쳤다. 김 형사님. 이쪽입니다. 태주와 김 형사가 달려간 곳은 시신의 손이었다. 골동품상 주인의 굳게 쥔 오른손. 그 안에는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작은 그림 조각 하나가 쥐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태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범인은 동일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연쇄 살인의 시작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살인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의 게임이라는 듯 경찰과 태주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김 형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림 조각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김 형사에게 첫 번째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그림 조각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개의 그림 조각을 나란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2 조각은 마치 퍼즐처럼 완벽하게 이어졌다. 하나의 그림이 된 2 조각.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도였다. 2개의 그림 조각이 합쳐지자 인사동의 특정 골목길 풍경이 드러났다. 오래된 기와지붕의 형태, 꺾어진 골목의 각도, 그리고 담벼락의 낡은 문양까지. 그것은 인사동에 실제하는 아주 후미지고 좁은 어느 골목길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범인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왜? 태주가 나직하게 말했다. 길. 무슨 길 말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될 장소. 박화백이 그토록 그림에 담으려 했던, 그리고 범인이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바로 그곳. 이 골목길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세? 이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노화가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연쇄 살인마와의 두뇌의 싸움이었고 잊혀진 과거의 비밀을 향한 위험한 추적이었다. 범인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 골목길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남긴 그림 조각 지도의 끝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태주는 굳게 쥔 주먹 안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범인의 다음 목표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었다. 남은 용의자들 혹은 의뢰인 서아, 심지어는 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제 그는 잔인한 살인마의 다음 범행을 막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만 했다. 인사동 골목길의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메아리는 점점 더 크고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고 사건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남긴 그림 조각 지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과거가 묻혀 있는 것일까요? 이제 탐정 강태주는 연쇄 살인마의 다음 범행을 막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